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여성입니다. 어릴 때는 머리가 좋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지만 가정 형편상 4년제 대학은 꿈도 못 꾸었어요. 취업이 잘 된다는 전문대에 다니면서 알바로 겨우 학비를 벌고 있었죠. 저에게 그나마 특별한 재능이 있다면 그건 성실함이었어요. 윤진아, 너처럼 성실한 사람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제가 일하던 카페 사장님이 저의 성실함을 예쁘게 보고 만남을 주선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지요. 서글서글한 인상이 참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뭐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지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젊은 나이에 사업이라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쑥스럽네요. 다행히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큰 도움 받고 있어요. 제가 운이 좋은 거죠. 편견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때까지 사업하는 사람은 거들먹거리며 잘난 척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는 몹시 겸손하더군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남편이 자수성가한 사업가라고 멋대로 생각해버렸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시부모님께 처음 인사를 간 날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TV에서만 보던 궁궐 같은 저택이 남편의 집이라는 거예요. 회장님, 사모님, 나와보세요. 큰아드님 오셨어요. 자기야, 이분은 누구셔? 아, 집안일 도와주시는 이모님이야.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나오는 화려한 넓은 저택 있잖아요. 멋진 홈드레스를 입은 사모님들이 전화를 받으며 평창동입니다라고 말하는 장면 한 번쯤은 다 보셨죠. 그런 집을 상상하시면 될 거예요. 그야말로 신데렐라가 된 기분이었죠. 어서 와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한 식구 될 사람인데 말 편하게 해도 괜찮겠지? 그럼요, 아버님. 허허, 아이 그거 참 듣기 좋구만. 김순태, 작은 애는 어디 갔나? 곧 내려온답니다, 회장님. 다행히 시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셨어요. 제가 남편의 성실함에 반했듯 시부모님 또한 저의 성실함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군요. 남편의 동생, 그러니까 시동생 부부도 좋은 사람들인 것 같더군요. 처음엔 두렵기만 했는데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도 서서히 풀어졌어요. 결혼 후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 댁에서 시동생 내외와 함께 살았어요. 김천댁 아주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살림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시부모님 두 분 다 워낙 바쁘셨기 때문에 저는 주로 동서와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답니다. 동서는 저와 달리 부유한 집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서글서글하고 싹싹하게 굴며 자주 애교를 부렸죠. 저는 어릴 때부터 혼자 커서 그런지 형님이 생겨서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동서가 있어서 든든해. 동서는 외출할 때면 꼭 제게 줄 선물을 사왔어요. 똑같은 머리핀을 사와서 쌍둥이처럼 꽂고 다니자고 어린애처럼 매달리기도 했었죠. 좋은 시부모님과 애교 많은 동서, 형수님이라고 깍듯이 모시는 시동생까지 꿈같은 행복에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뭐야 지금 결혼 잘했다고 자랑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가난한 여자가 부잣집 도련님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다는 결말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랍니다. 이렇게 황홀하고 행복할 줄만 알았던 결혼이 어떻게 파국을 맞이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결혼 첫 해는 비교적 행복했어요. 시부모님은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고 남편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내내 마음에 걸렸던 것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경제권이었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결혼한 지도 좀 됐는데 경제권은 내가 맡으면 어때요? 집안 살림도 그렇고 이제 아이도 낳아야 하잖아요. 당신은 사업 때문에 바쁘니까 내가 맡아서 관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 일단 아빠한테 물어볼게. 당황스러웠어요. 우리 문제의 아버님이 등장할 줄은 몰랐거든요. 왜 우리 경제권을 아버님께 여쭤봐?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더군요. 왜냐니? 아빠가 내 통장 관리를 하니까 그렇지.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버님이 남편의 통장 관리를 한다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언제쯤 남편이 저에게 경제권을 넘겨줄까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실망감과 당혹감이 밀려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침착하게 남편에게 말했죠. 당신 통장을 아버님께서 관리하면 사업에 필요한 자금 같은 건 어떻게 해? 명색이 사전인데 거래처랑 만나기도 해야 하고 대금 결제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진심으로 궁금하더군요. 하지만 이번에도 남편은 심드렁했어요. 그런 건 당연히 아빠가 하지. 거래처 미팅도 아빠가 주로 하시고, 난 그냥 출근해서 서류 좀 보고 직원들 관리하고 그래. 그제야 알겠더군요. 남편은 서류상으로만 대표일 뿐 회사의 진짜 주인은 시아버지였던 거예요. 회사를 차릴 때 들어갔던 자금 역시 모두 시부의 재산이었던 거죠. 저는 그동안 남편이 자기 사업을 성실하게 이끌어왔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성실함에 반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그저 허수아비 사장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거죠. 당신은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야. 아버님께서 당신을 믿고 회사를 맡겨주신 건 100번 감사해도 모자란 일이지만 지금처럼 계속 우리 경제권을 아버님께서 관리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왜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해? 아빠가 부동산 투자로는 달인이야. 아빠가 우리 재산을 몇 배로 불려줄 텐데, 그럼 우리한테 이득 아닌가? 하지만 그 얘기 이제 그만하자. 그래도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내가 아빠한테 물어보긴 할게. 그걸로 남편과의 대화는 끝이 났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괜히 예민하게 군 걸까요? 저는 남편이 얼마를 벌든 상관없었어요. 그저 살림을 규모 있게 쓰고 조금씩이라도 재산을 모으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시부의 생각은 전혀 다르더군요. 며칠 뒤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그네가 이제부터 자기가 통장 관리하고 싶다고 하더구나. 혹시 큰아가 네 생각이냐? 그게 아범을 위하는 아버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 살림은 저희가 알아서 관리하는 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해요. 이치라. 생각해보니 네 말도 일리가 있구나. 식사 끝나고 큰애 내외와 같이 서재로 따라 들어오거라. 그러나 시부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자, 이게 큰애 통장이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잘 관리할게요. 그래야지. 그럼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듣고 기억해 두거라.
원금과 이자는 매달 1일에 넣도록 해라. 하루라도 늦으면 연체 이자 더 붙는다는 건 말 안 해도 알지? 네? 원금이랑 이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그럼 내가 사업자금을 공짜로 빌려줬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냐? 난 부모 자식 간에도 돈 거래를 철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부모가 이룬 재산에 자식이 숟가락만 얻는 거 과연 이치에 맞는 일이냐? 아, 참. 앞으로는 생활비도 내야겠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면 적당하겠구나.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저녁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답니다. 답답한 마음에 마당에서 바람을 쐬고 있을 때였죠. 형님, 왜 나와 계세요? 그때 저는 누구에게라도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서재에서 있었던 일을 묵묵히 듣던 동서가 한숨을 쉬더군요. 저희 남편도 아버님께서 통장을 관리하고 계세요. 서방님도? 동서는 우리보다 빨리 결혼했잖아. 저도 처음엔 형님처럼 경제권을 찾아오려고 했지만 지금은 포기했어요. 이유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오늘 시부에게 들었던 말을 동서가 먼저 겪었었다는 거예요. 다달이 원금의 이자 100만 원씩 생활비를 내야 한다는 말은 통장을 계속 맡겨두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했어요. 그럼 동서는 살림을 어떻게 해? 저축 같은 건. 저축은 해서 뭐 하려고요? 골치만 아프지. 저희는 그냥 아버님이 주신 카드로 생활해요. 얼마를 쓰든 간섭이 없으니까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왠지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서 말이야. 형님도 아시다시피 아버님이 말 잘 듣는 자식들한텐 한없이 후한분이시잖아요. 괜히 경제권 찾아오겠다고 하지 마시고 아버님께 맡겨두세요. 저는 차마 그럴 수 없겠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가난한 형편에도 친정 엄마가 소박하게 살림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걷기 때문인가 봐요. 물론 동서의 말대로 할까 하는 유혹도 없진 않았지만 일단 하는 데까지는 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죠.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더군요. 결혼하고 1년이 지나자 그때부터 남편과의 사이가 삐걱대기 시작했는데 원인은 항상 같았어요. 일단 아빠한테 물어보고 결정하자. 남편은 늘 그런 식이었어요. 우리 둘이 결정해도 될 가벼운 일조차 늘 시부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남편은 지독한 파파보이였던 거예요. 둘 사이의 비밀조차 시부에게 쪼르르 달려가 일러바칠 정도로 말이에요. 저희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시부에게 낱낱이 까발려지는 것 같아 그때마다 저는 남편에게 화를 냈고요. 그 정도는 우리끼리 결정할 수 있잖아. 지금까지 아빠 말 들어서 손해본 적 있었어? 언제까지 어린애처럼 시아버지께 의지할 생각이야? 말끝마다 아빠, 아빠. 당신 나이 이제 31야. 계속 아빠라고 부르는 거 민망하지도 않아? 하다 이젠 호칭 가지고 꼬투리 잡는 거야? 아빠라고 부르는 게 무슨 문제라고 이러는지 모르겠네. 남편 말대로 성인이 된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를 필요는 없겠죠. 단지 저는 남편이 시부로부터 독립해 좀 더 성숙해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죠. 형이 어릴 때부터 유난히 아버지께 의존을 많이 했어요. 저는 반항도 해보고 제 방식대로 아버지에게서 독립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형은 정반대였죠. 아버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굴기도 했고요. 몇 번은 참아보려고 애쓰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바쁜 건 알지만 우리도 슬슬 아이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당시 남편은 사업을 확장하는 문제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죠. 서방님조차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의 사업, 아니, 정확히는 시부의 사업체로 들어간 상태였어요. 일단 우리 둘 다 건강한지 병원에서 검사부터 해보는 게 좋겠어. 그럴게. 시부에게 물어본다는 말이 나올까봐 내심 걱정됐던 저는 남편의 대답에 뜻밖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기분이 좋더군요. 다른 건 몰라도 아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남편도 이해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병원에 다녀온 남편의 말을 듣고 그 역시 저의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요즘 바쁜 거 당신도 알잖아.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들어오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아이를 갖기 싫다는 거야? 나도 아이는 빨리 갖고 싶지. 당신도 내가 장남인 거 알잖아. 아빠도 빨리 장손을 보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말인데, 이 시험관 시술을 하는 건 어때? 뭐라고? 당신도 나도 아이를 갖는데 아무 문제 없다잖아. 근데 왜 시험관을 해? 요즘 멀쩡한 부부도 난임으로 고생하는 경우 많다잖아. 1, 2년씩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럴 바엔 처음부터 시험관을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어? 그건 당신 생각이야? 아님 아버님 생각이야? 아빠가 이런 방법도 있다 알려주신 건 맞지만 왜 결정은 내가 한 거야. 알고 보니 동서도 첫째 딸을 시험관으로 낳았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시험관 이야기가 나오고 3개월 후 저는 자연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시 부모님은 손자를 보고 예상보다 더 기뻐하셨어요. 특히 시부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죠. 드디어 우리 집안 장손이 태어났구나. 아이 큰아가 네가 고생했다. 덕분에 그동안 마음속에 갖고 있던 답답함이 조금 누그러지더군요. 시부는 유명한 장명가에게서 받아온 거라며 아이의 이름을 태호라고 지어주었죠. 아이가 태어나고 남편은 전보다 더 바빠지더군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그만큼 커진 거라고 생각했죠.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거든요. 결국 저는 돈 앞에서 자존심을 굽히기로 했죠. 저는 다시 시부에게 통장을 맡기고 동서처럼 카드를 받았었습니다. 저에게 들어가는 돈은 최소한으로 하고 태호의 것 위주로 샀지만요. 아빠, 다녀오셨어요. 어느덧 태호의 나이 4살이 되었어요. 그 무렵 남편은 거의 회사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었죠. 진짜 사장 노릇을 한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편은 시부의 뜻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했을 뿐이에요. 여보, 지난주 금요일에 태호 생일이었던 거 잊었어? 내가 없어도 당신이 잘 챙겨줬을 거 아냐. 일주일 전부터 연락도 안 되고 태호 생일엔 오지도 않고 대체 어디 갔던 거야? 서방님한테 물어보니까 출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라던데. 머리도 식힐 겸 여행 다녀왔어. 여행이라고? 그럼 태호랑 나랑 같이 가면 좋았잖아. 아니면 최소한 말이라도 해줬어야지. 그 말에 남편이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얘기했으면 당신이 술순이 보내줬을까? 나도 숨 쉴 틈은 있어야지. 회사 아니면 집만 오가면서 맨날 쳇바퀴만 도는 게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알아? 숨 쉴 틈이라고? 당신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만 살아가고 있을 뿐이야. 그만 좀 해, 제발. 내가 하는 일 우리 가족 위한 거야. 태호의 생일조차 챙기지 못하고 가족보다 일이 늘 우선이잖아. 그러면서 가족을 위한다고? 아버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고? 아빠가 아니었다면 당신이 이런 호사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늘 아버님께 기댈 생각만 하다니 정말 한심해.
뭐든 당신 스스로 할 생각은 아예 없는 거지? 아빠 말은 늘 옳아. 지금까지 아빠 말 들어서 손해본 거 손톱만큼도 없었어. 그 순간 저는 남편에게 기대할 것이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태호도 남편처럼 될까봐 무섭기까지 하더군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아버님이 없었다면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장 소리 들을 수 있었겠어? 태호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상처 주지 말고 각자 길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군요. 그때라도 남편의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왔더라면 진짜 이혼까지 가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아빠한테 물어볼게. 남편은 제 생각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이었던 거였죠. 저는 아들의 양육권을 당연히 제가 가져갈 거라고 믿었어요. 남편은 가족보다 일이 우선인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이 태호와 함께 놀아준 건 손에 꼽을 정도였죠. 태호의 생일, 걸음마, 처음 엄마라고 말하던 순간에도 남편은 우리 옆에 없었어요. 그는 시아버지의 꼭두각시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바빴죠. 그런 사람이 태호의 양육권을 갖게 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현실은 제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냉정하더군요. 저희 이혼하겠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태호는 우리 집 장손이다. 네가 큰애랑 이혼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바뀌진 않아. 시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태호만 제가 키우게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아버님.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장수는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는 존재인 거 모르는 거냐? 딸이라는 모를까? 태호는 반드시 우리 집안에서 자라야 해. 그러니 양육권은 포기하는 게 좋을 거다. 제가 얼마나 태호를 사랑하는지, 그동안 얼마나 애지중지 키워왔는지 시아버지가 알지 못할 리 없었어요. 저는 더욱 절박하게 시부에게 매달렸죠. 아범이 태호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집에서 저만큼 태호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태호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혼을 결심하지 말았어야지. 시부모님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저는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아범은 태호 없이 살 수 있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남편이 소리쳤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복에 겨운 줄도 모르고 감히 이혼을 입에 담아? 그러나 시부가 남편의 말을 단칼에 자르더군요. 걔네, 너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시부 앞에서 남편은 그저 순한 양일 뿐이더군요. 남편의 무기력함과 시부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을 보며 이혼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들더군요. 어디 드러나 보자. 이 만약 네가 태호를 데려간다면 어떻게 키울 생각이냐? 네가 우리보다 부족함 없이 태호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가장 아픈 질문이었어요. 돈 앞에서 저는 무력한 존재일 뿐이었으니까요. 남편은 그저 묵묵히 시아버지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어요. 시부는 재력과 인맥을 총동원해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들을 선임하더군요. 변호사들의 화려한 언변은 저를 무능한 엄마로 만들기 충분했어요. 태호 군에 대한 이은진 씨의 애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말투는 날카로웠어요. 아이를 애정으로만 키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은 그렇지 않죠. 냉정히 말해 이은진 씨는 아들 태호 군을 양육할 경제력을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몸부림쳐봤지만 결국 아이의 양육권은 남편에게 돌아갔어요.
저는 2주에 한 번 태호를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을 얻었다는 사실을 위안 삼아야 했고요. 짐을 챙기러 마지막으로 시댁에 들렀을 때였어요. 동서가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오더군요. 형님, 얼마나 힘드신지 알아요.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리더군요. 그이도 이번 일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버님이 조금만 형님 마음을 이해해줬더라면 이혼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저도 몹시 안타까워요. 고마워 동서. 제가 수진이랑 수아만큼 태우 신경 써서 돌볼게요. 물론 형님만큼은 아니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할 거예요. 다행히 저희 애들이랑 태우도 사이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형님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이제 내가 믿을 건 동서밖에 없어. 아버님도 참, 장손이 뭐라고 엄마랑 아들을 떼어놓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시부의 말 한마디면 온 집안 식구들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이 집에서 태우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상상도 안 되더군요. 형님도 강해지셔야 돼요. 아셨죠? 마음 굳게 먹으세요. 동서의 약속에 잠시나마 위안을 얻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들을 잃었다는 현실에 저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깊은 상실감에 빠져들었어요. 태우가 없는 삶은 텅 빈 것 같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감이 오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친정 엄마의 위로에도 태우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은 여전히 저를 짓누르더군요. 윤진아, 네가 돌아왔단 말 듣자마자 달려왔어. 고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동창이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동창의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너 밥은 제대로 먹는 거야? 다 포기한 사람처럼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오랜 시간 연락도 없이 살았는데 동창은 그동안의 제 사정을 모두 알고 있더군요. 살이 쭉 빠졌네. 안 되겠다. 일단 밥부터 먹자. 친정 엄마가 기다렸다는 듯 죽그릇을 들고 들어오시더군요. 언제나 그리워했던 엄마의 밥상이었는데 도저히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어요. 넌 어떻게 너만 생각하니? 네가 아들을 걱정하는 것처럼 어머니도 네 걱정만 하고 계시다는 거 몰라? 알아. 하지만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겠어. 눈앞에 아들이 아른거리는데 밥도 안 먹고 누워만 있는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네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아들도 찾아올 거 아니야.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들을 다시 찾아올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못할 일이 뭐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윤진아, 나랑 같이 일해보는 거 어때? 나 사실 부동산 하고 있어. 네가 내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해보면 어떨까? 공인중개사? 하지만 난 부동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걸. 부동산 일은 차근차근 배우면 돼. 일단 우리 사무실로 나와. 집에 틀어박혀 있는 것보단 그게 훨씬 낫겠어. 그동안 살림하고 아이만 키우느라 펜을 놓은 지 오래됐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자 동창이 고개를 뒤로 젖히고 깔깔 웃더군요. 천하의 이은진이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너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독했는지 알아? 다른 애들 다 학원 다니면서 공부할 때 너 혼자 공부하면서도 1등 한 번 놓치지 않았잖아. 막상 시작하면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할 거 알아.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가장 어려울 때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동창에게 얼마나 고맙던지요.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태호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라도 저는 강해져야겠다고 새롭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래. 태우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할 거야. 정말 고마워. 앞으로 잘 부탁해.
그렇게 저는 동창의 도움을 받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가 쉽지 않았지만 태호를 생각하면 하나도 피곤하지 않더군요. 컴퓨터 자격증도 하나씩 따면서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갔죠. 그렇게 조금씩 자신감도 되찾아갔고요. 마침내 2주 뒤 첫 접견날이 되었어요. 태호를 만나러 가는 길에 심장이 쿵쾅거리더군요. 아들과의 재회가 기쁘면서도 저를 원망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섰어요. 엄마! 태호는 김천댁 아주머니와 마당에 나와 있었어요. 아이가 환한 웃음꽃을 피우며 고사리 같은 손을 흔들더군요. 저는 태호를 품에 안았죠. 태호야, 우리 오늘 소풍 갈까? 엄마가 우리 태호 좋아하는 계란 샌드위치도 만들어 왔는데. 엄마랑 같이 가는 거면 다 좋아요. 2주 만에 듣는 태호의 목소리는 다행히 기운이 넘쳤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갔나 봐요? 그렇죠. 워낙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동서는요? 친정에 급한 일 생겼다고 하던데요. 그렇잖아도 태호 엄마한테 안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온 김에 동서와 인사라도 나누고 싶었는데 집에 없다니 별 수 없었어요. 해지기 전에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태호와 함께 공원으로 향했지요. 푸른 잔디가 펼쳐진 공원에서 우리는 나란히 앉아 준비해온 도시락을 나눠 먹었답니다. 태호는 쉬지 않고 중얼댔어요. 도시락을 먹고 난 후 태호가 제 손을 꼭 잡고 묻더군요. 엄마랑 태호랑 같이 살면 안 돼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저미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어요. 엄마도 태호랑 같이 살고 싶어. 지금은 그럴 수 없지만 엄마가 언제나 태호 생각하고 사랑하는 거 알지? 네, 알아요. 태호도 엄마를 사랑해요. 태호가 저를 꼭 안으며 등을 토닥여 주더군요. 겨우 2주 동안 떨어져 있었을 뿐인데 그새 태호가 많이 큰 것 같았어요. 오히려 저보다 어른스럽게 느껴질 정도였죠. 이렇게 만날 때마다 엄마가 더 많이 사랑해줄게. 엄마랑 태호랑 같이 살 수 있을 때까지 조금만 참자. 태호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왜 이리 짧게 느껴지는지,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마음 먹었답니다. 저는 엄마니까 태호를 제 품에 다시 안을 수 있을 때까지 절대 쓰러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어요. 이번 접견은 저에게 매우 특별했죠. 태호와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거든요. 시댁에 도착하니 동서가 태호를 데리고 나와 있었어요. 태호야, 먼저 차에 가 있을래? 엄마는 작은 엄마랑 잠깐 이야기하고 갈게. 태호가 힘차게 차로 달려가더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안전벨트까지 메고 앉더군요. 수진이랑 수아는 잘 지내지? 못 본 사이에 많이 컸겠네. 조카들의 안부를 묻는데 동서의 표정이 어딘지 어두워 보였어요. 형님, 제 나름대로는 태호한테 잘해주려고 하는데 남자애라 그런지 요즘 따라 점점 과격해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친구들이랑 다퉜다고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친구들이랑 다퉜다고? 나한텐 그런 말 없었는데. 저번에 만났을 때 친구들 자랑 엄청 했거든. 애들은 하루만 못 봐도 쑥쑥 크잖아요. 아차 싶더군요. 동서의 말대로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큰다잖아요. 부모의 돌봄이 가장 필요할 나이에 엄마가 곁에 없으니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죠. 남자애들은 그러면서 크는 거죠. 혹시 태호 몸에 상처 같은 게 있을지도 몰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 동서한테는 내가 늘 고맙고 미안하고 그래.
동서와 인사를 나누고 태호와 집으로 왔어요. 친정 엄마가 태호를 보고는 한달음에 달려 나오셨어요. 아이고, 내 강아지. 할머니 안 보고 싶었어? 배고프지? 할머니가 우리 태호 좋아하는 불고기 해놨다. 우와, 할머니 최고! 전 할머니가 해주는 불고기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어? 그럼 엄마는? 엄마가 해주는 건 안 맛있어? 엄마가 해주는 불고기는 우주에서 제일 맛있어요.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하냐. 귀여운 내 강아지. 태호와 볼을 맞댄 친정 엄마의 눈가가 촉촉했어요. 그날 저녁은 모두가 웃으며 즐거운 식사를 했어요. 이혼 후 처음으로 느낀 행복감이었죠. 내일이면 태호와 다시 떨어져야 했지만 그건 일단 생각하지 않기로 했죠. 그러다 체하겠다. 천천히 먹어라. 그래, 태우야. 급하게 먹으니까 이렇게 다 흘리잖니.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조그만 입이 오물거리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저는 태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태호가 몸을 잔뜩 웅크리며 소리치더군요.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때리지 마세요. 엄마는 태우 쓰다듬어 주려고 그런 건데. 태우가 앞으로 밥 안 흘리고 깨끗하게 먹을게요. 그러니까 때리지 마세요. 태호가 울먹이기 시작하더군요. 아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순간 아무 생각도 들지 않더군요. 엄마가 너를 왜 때려? 태우야, 혹시 누가 널 때렸어? 태호가 굵은 눈물을 뚝뚝 떨구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태호의 유치원 선생님, 집안 식구들, 태호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눈앞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밥 흘리고 먹는다고 더럽다고 손바닥으로 때렸어요. 그리고 남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말하면 또 혼날 거라고. 태호야, 누가 그랬어? 엄마는 남 아니잖아. 가족이잖아.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이야기해도 돼. 작은 엄마가 그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토록 믿었던 동서가 태호를 함부로 대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태호를 자식처럼 아껴주겠다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지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저는 일단 놀란 태호를 달래주었어요. 씻기면서 보니 태호의 말대로 어깨와 엉덩이에 멍자국이 있더군요. 몸에 생긴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지만 태호의 마음에 든 멍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아이를 재우고 저는 숨죽여 울었어요. 다음날 저는 태호를 친정 엄마에게 맡기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마침 모두 아침을 먹고 있더군요. 태호는 어디 누구 왜 너만 온 거냐? 태호는 이 집에 안 올 거예요. 제가 못 보내요. 당신 미쳤어? 아침부터 이게 무슨 짓이야? 양육권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 잊었어? 이제 아버님 앞에서 말은 할 수 있나 봐. 뭐라고? 긴 말 할 것 없고 태호 당장 데리고 와. 당장. 당신이 언제부터 태호한테 신경 썼다고 그래? 당장 나가. 앞으로 태호 못 볼 줄 알아. 접근 금지 신청할 거야. 남편은 시부의 입에서 불호령이 떨어질까봐 벌벌 떠는 눈치였죠. 형님,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진정하세요. 저는 있는 힘껏 동서의 뺨을 후려쳤어요. 짝짝짝. 동서가 고개를 들 때마다 때렸죠. 급기야 남편이 두 팔을 잡더군요. 당신 정말 왜 이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재수 씨한테 이러면 안 되지. 당신 때문에 재수 씨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이런 배은망덕한 것, 행패를 부릴 사람이 따로 있지. 고마운 줄도 모르고 멍청한 것 같은 일하고. 형수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이혼을 했다지만 이러시는 건 아니죠? 다들 제게 한마디씩 했어요. 동서는 두 뺨을 손으로 감싸고 눈물을 흘리고 있더군요. 눈물로 쇼를 하는 동서가 가증스러웠어요. 아무도 태호가 맞고 지냈다는 걸 모른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어 실소가 나올 지경이었죠. 형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동서, 난 동서가 밥을 더럽게 먹는 것 같길래 몇 대 때린 것뿐이야. 동서가 우리 태호한테 했던 것처럼 말이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잠잘 시간인데 책 읽는다고 때리고 수아보다 영어 말하기 잘한다고 때렸다며? 내 자식한테 니까짓 게 어디 손을 대? 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누가 누굴 때려? 아버님, 아니에요. 태호가 요즘 친구들이랑 자주 다퉈서 몸에 상처가 생겼는데 아마 그걸 보고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제가 태호한테 신경을 더 썼어야 했는데 다 제 잘못이에요. 자식 버리고 나간 것도 모자라 이젠 거짓말까지 해. 네가 왜 이러는지 내가 모를 것 같으냐? 이런다고 네가 태호를 데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니 이 어림도 없는 소리. 제 손으로 키우겠다는 거 억지로 뺏어갔으면 제대로 돌보셨어야죠. 태호가 밥은 잘 먹는지, 유치원은 잘 다니는지, 친한 친구는 누군지 관심 가져준 사람 있긴 해요?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태호가 어떤 대접을 받으며 살았을지 안 봐도 알겠더군요. 바쁘다는 이유로 그 어린 것을 방치해뒀을 걸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아무렴 우리가 장손을 구박하면서 키웠을까? 그래요, 형님. 태호가 우리 집안 장손인데 제가 감히 어떻게 손을 대겠어요? 전 우리 수진이 수아랑 똑같이 태호를 돌봤다고요. 그 대가가 겨우 이런 거라니. 그럼 태호가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거야? 내 눈으로 본 멍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두 분 이혼하시고 태호가 많이 변했어요. 어른들 걱정하실까봐 말씀은 안 드렸지만 태호가 안 하던 거짓말도 하고 친구 물건을 말없이 집에 가지고 오기도 했어요. 너야말로 입에서 거짓말이 술술 나오는구나. 제가 태호를 때렸다는 증거도 없잖아요. 자, 저는 동서의 뺨을 한 대 더 때렸어요. 증거라니. 그건 저에게 태호를 때렸다는 자백이나 다름없었어요. 동서는 계속 태호의 몸에 생긴 멍이 태호가 친구들과 싸우면서 생긴 거라고 우기더군요.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태호를 불량한 아이로 몰아가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아무 증거도 없이 생사람을 잡더니 이 못된 것 같은 일하고. 제가 봤어요, 회장님. 김천택이 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왜 진작 못했을까요? 집안에 가장 많이 머무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김천택,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작은 애가 태호를 때리는 걸 이 직접 봤다는 거요. 네, 제가 똑똑히 봤어요. 아줌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입 다물지 못해요?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 하면서 뒤로는 태호를 얼마나 구박했는지 몰라요. 태호 엄마, 내가 진짜 말 못해서 미안해요. 아버님, 아줌마가 형님이랑 짜고 저 모함하는 거예요.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끝까지 자기 잘못 인정 안 한다면 나도 어쩔 수 없네요. 제가 혹시 몰라서 동영상도 찍어놨어요. 여기 이것 좀 보세요. 김천택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자 동서는 두 팔을 휘저으며 김천택에게 달려들었어요. 어떻게든 김천택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버둥거리더군요. 저는 동서의 어깨를 밀쳤죠. 동영상 안에는 동서와 태호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작은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작은 엄마 말 잘 들을게요. 울어도 소용없어. 지금 집에 널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흐아, 또 그치지 못해? 계속 울면 또 때릴 거야? 그 말에 태우가 딸꾹거리며 억지로 울음을 삼켰어요. 저는 더 이상 동영상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모두 멍청한 표정으로 동서를 바라보더군요. 작은 애야, 이 내가 본 게 사실이냐? 그게 아니라. 재수씨,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동서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그저 혼내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손에 나갔어요.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시부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침묵 속에서 얼굴이 창백해졌고요.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큰 충격을 받은 듯했어요. 제가 재수 씨를 얼마나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말 좀 해보시라고요. 그러나 동서는 하염없이 울기만 하더군요. 태호가 그렇게 고통받는 줄도 모르고 난 일에 미쳐서 밖으로만 나돌았으니 나도 잘한 게 없다. 내가 조금만 태호한테 신경 썼더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태호 엄마, 윤진아, 정말 미안해. 이제와 후회하면 무슨 소용인가요? 일보다 가족에게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애초에 이혼은 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다고 태호의 상처가 사라지진 않아. 앞으로 태호는 저와 함께 있을 거예요. 그게 태호를 위한 유일한 길이에요. 울고 있는 동서를 뒤로하고 저는 시댁에서 나왔어요. 다시는 시댁에 태호를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요. 엄마, 태호 놔두고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엄마가 사라진 줄 알고 태호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저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이제 엄마가 태호 옆에 계속 있을 거야. 엄마가 항상 지켜줄게. 아무도 우리 태호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야. 엄마가 내 엄마라서 너무 좋아요. 태호가 제 볼에 입을 맞추었어요. 저는 태호의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이번엔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겠다고 단단한 마음가짐으로 싸우겠다고 다짐했죠. 시부는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오더군요. 처음에는 조용히 타이르는 듯한 말투였어요. 큰아이야, 우리가 다 잘못했다. 태호에게도 너에게도 정말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럴수록 상처받는 건 태호 아니겠니? 태호를 위해서라도 다시 생각해보는 건 어떻겠니?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시부의 태도는 달라졌어요. 목소리에서 점점 조바심이 묻어나기 시작하더군요. 지금 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내가 순순히 태호를 너에게 보낼 것 같으냐? 이기적인 행동, 당장 그만둬라.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태호를 위해서라도 절대 물러설 수 없었어요. 양육권 재판은 제게 유리하게 흘러갔죠. 시댁 측에서는 태호에 대한 체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하더군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체벌이 필요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학대라고 부르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증거로 제출된 김천택의 동영상은 그들의 주장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어요. 김천택의 동영상은 더 있었고 그 안에 담긴 장면들은 누가 봐도 명백한 학대였으니까요. 어느 날 시댁에서 저를 부르더군요. 가야 할 이유가 없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죠. 그날의 만남이 제게 마지막으로 그들 앞에 서는 자리일 거라는 예감도 들었고요. 시부가 저를 반갑게 맞이하더군요. 하지만 다급함이 역력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서재로 불러앉히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어요. 큰애야, 이번 일로 너도 많이 힘들었을 거 안다. 나도 태호에게 엄마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어. 그래서 말인데, 이 너희들이 재결합하는 건 어떻겠냐? 이번 일도 따지고 보면 네가 태호 곁에 없어서 생긴 일 아니야. 어이가 없더군요. 말이 좋아 재결합이지. 그건 태호의 양육권을 제게 빼앗기지 않기 위한 궁여지책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태우 곁에 있으려고요. 하지만 재결합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너 태호를 아빠 없는 자식으로 만들 셈이야. 네가 다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다면 이 태호도 금방 안정을 찾을 거다. 나도 태호에게 신경을 더 쓸 생각이고 말이야. 내가 태호를 얼마나 아끼는지 너도 잘 알지 않냐? 저도 예전엔 아버님이 태우를 아낀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태우 아빠랑 재결합한다고 해서 태우가 정말 행복해질까요? 이런 집에서 자라는 게 태우에게 정말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부는 얼굴을 일그러 들이더군요. 그때 남편이 나서서 시부의 말을 막았죠. 이제 그만하세요. 다시는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네가 감히 내 말에 토를 달아? 너까지 정신이 나간 거냐? 아니요. 어느 때보다 멀쩡한 정신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버지 말에 휘둘리며 일에만 빠져 지내느라 가정을 돌보지 못한 제 잘못이에요. 태호 엄마 아무 잘못 없습니다. 양육권은 태호 엄마가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건 절대 안 돼. 우리 집 장손을 밖에서 키울 순 없어.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어요. 장손 타령 좀 그만하세요. 아버지 욕심 때문에 태호까지 희생시켜야 속이 후련하시겠어요?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한 남편의 모습에 놀란 건 시부만은 아니었죠. 저는 남편이 드디어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시부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침묵하더군요. 시댁을 나서면서 남편이 저를 배웅했어요. 마당을 걷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아까는 고마웠어. 사실 조금 놀라기도 했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아버지 앞에선 그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나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없을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지만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 서로에게 더 상처 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의 눈빛에서 후회의 빛이 보였지만 더 이상 저를 붙잡으려 하지는 않더군요. 저는 마당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집을 한번 돌아봤죠.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마지막 양육권 재판에서 판사가 물었습니다. 아이가 학대를 받아왔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저는 좋은 남편도 좋은 아빠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진심 어린 고백과 김천댁이 제출한 동영상 덕분에 저는 예상보다 쉽게 양육권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판사의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죠. 법원 앞에서 남편과 저는 마지막으로 가벼운 악수를 나누었어요. 일 때문에 바쁘다고 접견을 빼먹지 마.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건 그만둘 거야. 힘들더라도 이젠 뭐든 스스로 해나가야지. 집으로 돌아오자 친정 엄마와 태호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더군요. 그날 저녁 저는 태호에게 미역국을 끓여주었어요. 미역국은 생일날 먹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엄마가 새로 태어난 날이거든. 태호의 맑은 눈빛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는 밤이었어요.
비록 시댁에서 크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풍족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태호는 낯선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갔어요. 아이의 얼굴에 점점 웃음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지요. 태호는 차츰 그동안의 상처를 극복해 나갔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바로 동서였죠. 집 앞에서 동서를 보았을 때 저는 무슨 일로 온 것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어요. 동서의 얼굴은 한눈에 보기에도 많이 초췌했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죠.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녀가 마당에 주저앉으며 흐느꼈어요. 저는 냉정하게 대꾸했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내가 동서를 용서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동서는 눈물을 훔치며 망설임 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제가 태호를 때린 건 다 형님을 위해서였어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죠. 뭐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동서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뻔뻔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아버님이 내 태호만 예뻐했잖아요. 제 딸들은 내 뒷전이었고요. 장손이라는 이유로 태호한테만 온갖 사랑과 관심이 쏟아졌죠.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화가 나던지. 내 아이들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데 왜 태호만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돼요?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도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억울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래서 태호한테 화풀이 했어요. 처음엔 태호를 잘 돌보려고 했지만 점점 미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아이들이 무시당할 때마다 태호한테 손찌검했어요. 하지만 그건 당연하잖아요. 솔직히 형님도 이해하지 않아요? 만약 태호가 저희 애들처럼 무시당했다면 형님도 저랑 똑같이 하셨을걸요? 그래서 태호를 때린 거라고? 그러면서 날 위해 그랬다니 정말 뻔뻔하다. 동서는 오히려 자신이 옳다는 듯이 여전히 당당하더군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모두 절 비난하지만 전 제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형님이 태호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도 제가 태호를 때렸기 때문이잖아요. 만약 제가 그런 행동하지 않았다면 형님이 무슨 수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태호를 때린 건 다 형님을 돕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은 저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칭찬이라도 받겠다는 거야? 아님, 고맙다고 절이라도 해줄까? 과정이 잘못된 건 저도 인정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론 형님이 이겼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형님을 위해서 했던 행동 때문에 전 아이들도 뺏기고 이혼당했어요. 전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형님이 절 도와주셔야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형님은 절 도와주셔야죠.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온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이런 말 할 수 없을 거야. 이혼을 당한 게 날 돕다가 그렇게 된 거라니. 자업자득인 걸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동서는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않은 듯 절박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얼마라도 좋으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아니면 애들 아빠 설득해서 재결합이라도 하게 해주시던가요. 이제 그만 돌아가.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지만 내 손이 더러워질까봐 참는 거야. 그런 짓을 해놓고 나한테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 넌 양심도 없어? 동서는 제 말을 무시한 채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더군요. 저는 그녀의 팔을 잡아 문 밖으로 끌어냈어요.
동서는 저항하려고 발버둥쳤지만 저는 단호했죠. 그 순간 진정 엄마가 부엌에서 굵은 소금을 들고 나와 동서에게 뿌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잡것! 다시는 내 딸과 손주 앞에 나타나지 마라. 또 한 번 나타났다간 봉변당할 줄 알아? 엄마는 동서가 물러날 때까지 소금을 뿌렸어요. 동서는 눈을 감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허겁지겁 달아났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쩐지 속이 후련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과거의 어둠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서로를 지키고 의지하며 살아갈 행복한 날들이 펼쳐져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